네, 북한이 오늘 아침 전방 지역 우리 군 감시 초소를 향해 수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단순 실수일지 아니면 의도된 무력 도발일지, 그렇다면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최선 기자, 우리 군의 큰 피해 상황은 없는 겁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7시 41분 중부전선 우리 GP 쪽으로 북한이 총탄 여러 발을 쏘는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인원이나 장비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데요. 이에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2차례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잠시 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행보를 보인 곳이 평양과 가까운 곳이죠?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을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준공식이 진행된 곳은 평양과 가까운 평안남도 순천이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원산 별장 인근에서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나 요트가 위성에 포착돼 그곳에 있다는 추정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평양 근처에서 자신이 건재하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도 걸음걸이나 행동에서 특별히 불편해 보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공식에는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요 수행단에 함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불씨를 담긴 곳이 미국 언론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내놨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동정 보도가 나온 이후인 오늘 새벽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 그리고 건강한 것을 보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이 준공식 테이프를 직접 끊고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 사진을 올린 다른 이의 글도 공유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우리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 등이 내놓은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 사망을 99% 확신한다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건강 이상설을 주장한 이들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여당 정치인들도 잇따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관련 분석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김태환 변호사,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연휴 이제 새벽녘에 DMZ 지역에서 북한이 우리 아군의 초소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오전 7시 41분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5군단 지역, 아마 3, 4단 지역 인근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북측에서 우리의 GP 지역에 대해서 수발의 총격을 가해왔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촉즉발로 해서 확전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총기 관리를 민감하게 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런 데서 총격을 가해왔다는 것은 북한의 의도가 있느냐 문제 제기가 되고, 아무튼 우리 군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예정된 매뉴얼에 따라서 경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 사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합참이 발표했는데, 그 원인 분석이라든가 대응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합참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지금 위치가요. 유해를 추가 발굴했던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하고 멀지 않은 곳이라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제 중부전선에 있는 건데요. GP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밖이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절이 돼 있는 영역이고, 거기서 교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확전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제가 잘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수발이 왔다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한테는 그 큰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통지선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뭔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부분들이 확대가 안 되게 계속해서 북한 측하고 소통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지금의 상황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 제가 좀 궁금한 건 갑자기 연휴에 왜 쌌냐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인 군사 행동을 하지 말라, 제한하자, 서로 이제 합의를 한 9.19 합의에도, 군사 이 합의에도 좀 저촉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내용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서는 GP 철거했던 육군단 인접 지역이거든요. 네.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결국 북한 문제는 그 상황과 함께 맥락에서 풀어가는데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언론이라든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GP나 DMZ 인근에서 교전이 오갈 수 있을 때 가장 낮은 단계가 결국 총격입니다. 포격이면 조금 더 높은 단계고, 그런데 낮은 단계로 불만 표시를 한 것이 아닐까.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뭐 관리를 잘했다고 보지만 북측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불만이라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최고 존엄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정부가 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하는 정도의 불만 표시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총격에 앞서서 20일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설자들과 공중에게 반드시 선조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네, 이 시기도 장소도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저 교수님. 네. 먼저 시점 관련해서 노동절로 시점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의 모든 시작은 CNN이 발표를 하면서부터죠. 보도를 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그때부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언제 내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대내적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를 김정은이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나갔을 때 가장 효과가 대내적으로 나올까를 계산했을 겁니다. 지금 유엔 제재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전 세계가 어렵죠. 북한도 이제 경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민생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저는 노동절이다, 민생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는 그런 지도자로 전 세계에 부각되는 그런 장면이 어딜까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노동절이고 비료공장이고 뭐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계산된 어떤 출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계산된 출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조선중앙TV 보니까 그 아나운서가 굉장히 오랜만에 자기도 봐서 좋은지 격앙돼 있더라고요, 반응이.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비료공장과 이 노동절이라는 시기.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당히 계산됐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점과 장소를 잡았다. 시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절이라는 거죠. 지금 북한이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 결국 유엔 제재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유일한 경제적 희망이었던 북중 간의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도 코로나19로 해서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화 수입원이 단절된 상황에서 김정은은 연초에 무슨 메시지를 냈냐면 자력갱생으로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럼 그 근간은 결국 농업 생산량 증식이 필요한 거고 비료공장이라는 것은 결국 올해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자력갱생 메시지, 경제 메시지, 민생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오늘 노동신문을 보면은 자신들의 선전성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장문으로 실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고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센터장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장소, 비료공장 방문에 대해서 미국 일각에서는 핵무기 개발 신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뭐 순천에 있는 비료공장도 우라늄, 농축 우라늄 개발에 그 관련된 시설이라고 의심은 받아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농축 우라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전기 시설이 필요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큰 공장에 있는 지역은 다 의심 시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뭐 작년에 나왔었던 강선이라는 데는 천리마 제철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전력을 갖다 활용해서 농축 우라늄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왔던 곳이고 이쪽에서는 비료 공장,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의심 받아왔던 시설
시설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복된 시설이지만 지금 김정은이 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핵 개발보다는 자력갱생, 경제행보라고 보고요.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는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과거에 농축 우라늄 개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했지만 북측이 내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는 자력갱생이다, 경제행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력갱생, 경제행보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총격을 가한 거 보면 참 뭔가 의도된 게 있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복합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DMZ 총격은요,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였고 과거에도 그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자신들이 불만에 있을 때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저강도 도발인 거죠. 확전이 되지 않는 저강도 도발의 한 양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도 대응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이때까지 계속 언론들이 얘기했던 게 1호 열차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1호 열차가 원산 지역에서 계속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민공위성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럼 이게 1호 열차가 이번에 계속 원산에 있었던 건 맞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38 로스가 이걸 계속 상업용 위성을 찍은 거를 이제 계속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15일 날에는 없었는데 21일, 23일에 있었고 28일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1일 날 평양 부근에서 지금 공식 행사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타고 왔느냐? 아니면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왔느냐? 뭐 그건데 저는 이 열차도 두 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걸 탔을 수도 있지만 안 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강원 원산에 갔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피신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산에 갔었던 건 맞지만 그걸 타고 돌아왔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방문을 해도 사실 동영상을 하루 만에 바로 공개하는 거는요, 센터장님,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만큼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내부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시기나 장소를 택한 것도 철저히 계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동영상을 공개한 것도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건재하다 하는 메시지를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발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연구라든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건강 상태. 그래도 이상설이 나온 건 맞으니까 건강 상태를 조금 짚어보고 싶긴 해요. 어제 나온 영상에 봤을 때는 굉장히 정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아니, 뭐, 어제 보면 잘 걷잖아요? 네. 잘 걷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됐던 뭐, 위중하다, 뭐, 서지도 못한다, 뭐,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170cm에 130kg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렇죠. 이게 비대하죠, 몸이. 자연적으로 봐도 건강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제 또 의도적으로 지금 담배 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뭔가를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내보낼 때는 굉장히 계산돼가지고 내보냅니다. 이거는 심혈관계에 어떤 이상이 있었다는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담배를 필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의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여전히 북한의 어떤 모든 사안에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대뇌에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또 가장 주목받는 인물 김여정이죠, 센터장님. 이제 밀착 보좌하는 모습도 계속 보이고 또 앉은 자리에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촬영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 모습으로서의 자리를 앉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2인자는 아니고 박봉주 총리의 옆자리, 그렇지만 노동당 부위원장보다는 중요한 자리에 앉은 거죠. 예.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가 담겨 있다. 결국 이렇게 김정은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됐잖아요. 일부에서는 김평일, 그러니까 삼촌 이야기도 됐고, 김여정도 제기됐고, 뭐 최룡해도 제기되고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2인자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북측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나타난 다음에 견제를 받는 그러한 상황인데, 김여정은 예외다. 그만큼 역으로 설명하면 김정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보고요. 김여정의 중요성은 앞으로 날로 부각될 것이다. 왜? 지금 이미 노동당 부위원장보다 더 좋은 위치에 앉아 있는 거죠.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김여정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담겨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번에 뭐 2인자 설과 무관하게 김여정의 정치적 행보는 탄탄대로에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모든 정치인들은 그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 영상을 보니까 구도가 굉장히 그 두 사람을 강조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사상이 아직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성이 지도자로 나서긴 좀 힘들 것이다. 어제 그 영상에서 나오는 구도도 어떻게 보면 백두혈통,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중축으로 하고 그 옆에서 어떤 비서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센터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북한 내에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혈통의 중요성. 지금 당장 김정은이 사라지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게 김여정밖에 없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주의 체제와 유교적 전통이라는 게 같이 있는 거죠. 그것에 따르면 김여정은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결국 무엇이 작용을 할 것이냐? 저는 김정은의 의지가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유고에 처할 경우에도 자신이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유고 상황으로 처할 경우에는 김여정에게 1차적인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김여정의 권력을 지켜나가는 것은 사실은 김여정과 북한의 핵심 계층과의 투쟁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 내부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가설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은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등장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트위터를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해서 보기 좋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말이 계속 달라졌죠. 처음에는 잘 모른다 그랬다가 CNN이 오래된 데이터를 갖고서 얘기를 했다 그랬다가 알고는 있는데 밝힐 수 없다. 오늘 이제 잘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일관성이 좀 결여됐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잘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잘 거죠.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의 정보기 그리고 이 초계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NNL 부분까지 다 가서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은 좀 알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밝힐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밝히는 순간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반발도 있고 거기에 있는 정보원들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사실상 뭐 중국은 알면서도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추측만 하고 실질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말이 일관성이 좀 이 결여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선을 확실히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동안 중간선거 때문에 조금 멀어져 있었다면 굉장히 딱 본인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전 세계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다음 카드는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지금 북한이 미국과 관련해서 다음 카드를 꺼낼 타이밍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초부터 일관되게 북한이 내고 있는 메시지는 자력갱생과 대미 정면 돌파거든요. 그 배경에는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서 무언가 협상을 꺼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인데 이것이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북한의 경제 상황인 거죠. 연초 계산을 따지면 올 초에 북측에서 정면 돌파전을 갖다가 강조할 때는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외환난이 심각하게 제기된다면은 미국하고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요. 그 점을 또 우리 정부도 포착을 해서 적절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북한이 내놓는 대미 메시지 중에서 자신들의 입장 전환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탈북 당선인들이요, 어떤 신변과 관련된 주장들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지난 이제 주말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99%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 적어도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거기 와서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했다는 건 지금 서서히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나는 판단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등장하고 이 탈북 당선인들이 뭐 지켜보자, 의문이 아직 남는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주워다 버리니까 톤 다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톤 다운 갑자기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중간 단계 좀 거치는 것 같은데 태영호 당선인하고 지성호 당선인이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원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최근에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위층을 지냈던 사람, 그것도 외교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북한과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외교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외교안보 문제 아니겠어요? 소중한 자원일 수는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저는 좀 두 당선인이 죄송하지만 당 입장에서 봤을 때 폭탄을 안고 가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이 북한의 문제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 정부가 제한적입니다. 언론도 정부 당국자도 확실하게 그 정보를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태영호 당선인하고 지성호 당선인 같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이란 게 본인이 알고 있는 휴민트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통일부에서 청와대에서 국정을 해서 저 정보를 채취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구조상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신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들을 던졌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보수 정당이 지난 탄핵 이후에 지금 괴멸상 총선 탄핵, 대선 지선, 총선 다 지면서 괴멸 상태에 몰렸는데 그 밑바닥에는 보수가 능력 있다는 신화가 깨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속 던지는 이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맞지 않으면 보수가 능력 없다는 이 능력이 있다는 신화가 깨진 게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수가 살아나는 데는 품격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은 일은 잘해 능력 있어 똑똑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안 될 수가 있다. 이번에도 벌써 지금 결과적으로 안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 당 입장에서 이 두 당선인에 대해 활용도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 두 당선인들은 본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 당에 어떤 부담이 돌아오는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신변 이상의 문제가 없다. 계속 특이 동향은 없다.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이제 미국 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기 전에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관련 시설을 방문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좀 믿을 수가 있을 걸까요?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위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김정은의 전용 열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동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과 정보와 정부 당국이 갖고 있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언론은 38로스만 해도 28일까지 파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 정부는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월 1일 순천의 인비료 공장을 방문하는 과정에 그 산흥동이 경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차가 섰다거나 김정은 경호 차량들의 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건데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가 첩보라고 해요. 인텔리전스 수준이죠. 거기에서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작업을 거쳐서 그것이 인포메이션, 정보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이 과정이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워낙 단편적인 정보들, 첩보들이 이렇게 모여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20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와 오늘 총탄 사격 속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신 센터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생이 증여세 낸 부분하고요. 상속세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고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 교체 해결이나 좋은 취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하고 합당하는데 보름 정도 후면 합당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좀 의논해서 그걸 결정하고 싶습니다. 네. 당에서는 이제 사퇴 요구를 했고 또 복당 불가 방침도 밝히고 제명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당선인은 뭐 사퇴 불가 또 그런 입장들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사퇴하면 배지가 날아가는데 제명하면 배지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퇴하면은 본인의 어떤 의혹들을 지금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사퇴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직 유지,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의원직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에서 이제 제명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의원직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퇴를 하면은 의원직까지 사퇴를 해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의원직의 유지에 문제가 생기니 아마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란은 글쎄 저는 이제 하나 궁금한 게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왜 그때 처리 못했을까라는 거죠. 총선 전에. 네. 총선 전에 빼서 후순위를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총선 당시에 몰랐는데 지금 총선 이후에 제보 받아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았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검증을 잘못했네요. 이러면 차라리 그래 뭐 검증 실수구나라고 이해는 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려고 시도했더니 그 당 후보자가 당시에 거부를 해가지고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제명하거나 공천 다시 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랬으면 오히려 민주당 진짜 박수 받았을 거예요. 야, 이거 총선 전에도 문제 있는 사람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총선 전이라도 확 후보를 교체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럴까라는 그런 의문이 저는 제 머릿속을 떠나진 않네요. 그렇군요. 민주당이 당선 무효 소송 제기도 검토를 했지만 법원 판결을 침착하기 어려워서 일단 고발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명까지 했으니까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처리가 다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혐의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당에서 일주일 전에 이것을 파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퇴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고, 종용을 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양 당선인이, 그때는 이제 후보죠. 네. 후보가, 거부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최고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명을 가하면 지금의 이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상황에서 제명을 만약 했다. 그럼 모든 이목은 사실상 그걸로 집중이 되고 지금이 이제 108석의 거대 정당으로 이제 등장을 했지만 그때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이제 살얼음판을 가는 것. 그것이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판단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그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일부 왜곡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혐의만 봐도 허위사실 제공, 그 다음에 검증 기망, 그리고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그런 어떤 행동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냥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기간이 길어져서 그렇지 만약 고발해서 유죄가 판명이 되면 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변호사 자격증까지도 아마 유지하기에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고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당선인이 조금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정당인이고 정당이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금 본인 때문에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민당의 우의정 공동대표가 오히려 칭찬을 들어도 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거잖아요. 총선 전후로 봤을 때 총선 전에 문제를 알았는데 왜 그때 처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비판한 쪽. 이제 저 같은 사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반대 측면에서 보면 우의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후라도 이 문제를 외부에서 제기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야당이나 언론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
언론이나 야당에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총선 이후라도 우리가 당내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이거를 정리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된다. 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총선 후라도 먼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칭찬받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희종 대표는 그쪽을 보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총선 전에 알았다고 하면 그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문제 없게 했어야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의원을 하나 만드냐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 만약에 이 양정숙 후보자 빼고 후순위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 이후에. 그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우희정 대표하고 저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같은 그 글 안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과하는 문화, 이 가부장적인 어떤 관습 이런 걸 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승희 사건, 그 버지니아 공대 그 총격 사건, 그렇죠. 총격 네. 사건을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든 사례가 부적절하다.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총격 사건을 갖고서 여기랑 비교해가지고 사과의 어떤 형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는 뭐 일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희종 대표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민당이 검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시민당이 검증을 해가지고 이런 걸 밝혔고 또 제명을 했다. 그 정도 인정해달라. 그리고 또 민주당이란 모당에서 왔는데도 감싸거나 이러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알았을 때 곧바로 제명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우 대표도 좀 시를 하면서, 이 시민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균형이 잡혔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을 약간 왜곡시킬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 더 큰 잘못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사과의 비중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경찰청에서는 공식 수사로 전환도 했고, 성추행 또 비리 전반적인 의혹들을 다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 전 시장은 아직도 잠적 중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신병정리나 이런 기간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게 오던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숨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 신병정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잠적이라 부르는 이 기간은 길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공식 수사로 전환이 되고 그런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피의자 신문을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피의자 신문에 가서 소환 통보했는데 통보 안 하면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체포영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근데 전 시장까지 지난 사람은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 보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 발로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마 잠적 기간은 길어지진 않을 거고 곧 아마 언론이나 그쪽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의 이 행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스테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민주당이 내년 4월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죠. 여기서 이제 후보 공천을 낼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되는 겁니까? 사건이 지금 터졌는데 내년 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이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나오냐면 당원 당규에 이 조항이 있어요. 중대한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퇴를 했을 때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희정 지사의 사례를 보면 그게 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산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의 인물이잖아요. 여기서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또 제약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감안하고, 즉 유권자들이 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그래 여기다 심판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후보는 내줘야 된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이제 책임 정치, 책임 행정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후보는 어떤 형태로든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래통합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상황이 당내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도체제 갈등이 있으니 아마 이 갈등은 아마 연휴 지나면 원내대표 경선이 있거든요. 당선인들 사이에서. 아마 그 원내대표 경선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수습의 단계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들을 보면 공약, 이슈가 하나거든요. 네.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할까? 즉 8월까지 그냥 단기로 갈까? 아니면 당원 당규 부칙 개정해가지고 1년 이상 갈까?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새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새로 비대위 체제가 끌어질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수습은 될 건데 네. 그 전까지 지금 뭐 혼란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좀 지나치긴 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반성하는 모습들, 아까 말씀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총선 괴멸적인 패배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뭐 지난 지방선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질 거라고 당내에서 예상은 있었지만, 이번 총선은 이 정도까지 참패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서 누가 하나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들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면 이제 정당 지지도 추이 그래픽 좀 보셨을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올라가는 방면에 미래통합당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 이 민주당이 통합을 한다. 이번 주부터 통합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확하게 뭔가 나온 기준이나 뭔가 이 방향성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워크숍을 했어요. 당선자 워크숍을 스스로. 그러니까 예컨대 모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당을 초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교섭단체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모당의 통합당의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돼 있거든요. 누구랑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뭐 통합에 관련된 거든 행보와 관련된 거는 다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최소한 만들어지고 나서나 통합을 갈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원내 교섭단체로 남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체적인 교섭단체 좀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직도 있고 국고보조금도 있고 상당히 그것을 가지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종적 판단은 결국에는 통합당의 지도부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당과 자당이 서로 같이 그렇죠. 의견을 합치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던데,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주희 안녕. 아이고 주희 너무 이렇게 주희 때문에 지지 마. 우리 당은 이제 대표님이 훌륭하셔가지고 아주 당이 이렇게 안정적이잖아. 통합당 너무 시끄럽더라고. 우리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당을 네, 지금 이제 저 화면 보셨던 것처럼, 영상 보셨던 것처럼 김정은 상임고문이 그 모 당을 자당으로 끌어들이자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 통합당은 너무 시끄럽더라,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랑은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거리를 둔다기보단 속된 말로 미래통합당 지역구만 있잖아요.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들 당선되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과정, 캠페인 과정이라는 게 돈, 시간, 노력, 엄청난 고생 끝에 배지를 거의 천신만고 끝에 단 거예요. 그리고 당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면 뭐 지역구가 지금 100석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지도체제 붕괴. 근데 미래한국당은 뭐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뭐 비례대표 의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구 의원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원은 편하게 배치 다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지역구 의원에서 뭐 돈과 시간 써가면서 저 캠페인하고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앙에서 이제 저 명부 나오고 그러면서 좀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서 수월하게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미래한국당은 어찌됐든 간에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분위기가 겉으로는 좋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본인들이 뭐 다르다도 지금 보시면 화면보다 핑크색이잖아요. 국민들 다 압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한 식구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모당 미래통합당은 지금 저 지도체제 문제랑 그 성선 결과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데, 뭐 우리는 뭐 당선됐으니까 뭐 미래통합당 끌어들여 이러면서 저렇게 히덕거리고 웃는 모습들 전 좋게 안 보입니다.
이거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랑 미래한국당 지지자들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 지지자들을 저 모습 좋게 볼까요? 그래, 너희들은 19명 배출해가지고 어쨌든 비례에서는 1등이니까 기분 좋니? 무당인 미래통합당은 지금 괴멸 직전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네. 그 통합당 이제 새로 선출될 원내 지도부에 굉장히 과제가 산적한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 여부도 그렇고, 합당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합당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어떻게 해도 19명의 어떤 이 독자 정당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통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대위를 어떤 비대위를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이 원하는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1년짜리 이 어떻게 보면 혁신형 비대위거든요. 어떤 것을 가져가느냐를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원내대표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텐데, 이것 자체가 어떤 공약을 하느냐.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들, 당선자들에게 이제 표를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자신의 입장을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져갈 것이다. 아니면 나는 중진들이 하는 조기 전대를 원한다. 이걸로 아마 갈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선이 그것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들이 40명이 되는데 이들이 어떤 계산할까? 그러니까 중진들에게 맡겨놨을 때 이 당이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김종인 체제로 가는 것이 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정당의 미래가 나아질까?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 초선들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이번에 원내대표의 어떤 승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보면은 이 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군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판단의 키를 준 사람들은 초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은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한테 별로 나한테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아니 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제가 조금 전에 좀 직함을 헷갈렸네요.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거 진짜 마음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총괄선대위원장 오기 전에도 사실 황교안 대표하고 만남도 몇 차례 있는 과정에서 나 그당 관심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거의 정권을 받으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여의도 짜르라는 별명이 있는데 본인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진퇴를 걸면서 본인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켜온 측면들이 있죠. 예전에 2016년도에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휴 끝나고 있어요.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찬성하는 의원이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 같은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 임기 1년 정도 내년 대선 경선 시작하기 전까지 장기간 임기를 보장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출범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선대위원장 생각도 달라질 수는 있죠. 다만 그게 아니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쪽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4개월짜리 관련 비대위원장 할 사람은 아니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네. 김종인 비대위의 순항 여부는 먼저 이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부터 봐야겠습니다. 한국인 지휘자 김은선 씨. 그녀는 유서 깊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첫 여성 음악 감독이 됐습니다. 보수적인 음악계에서 금녀의 벽을 허물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파격적이란 평가 속에 그녀는 오히려 미래에는 여성 지휘자가 아닌 그냥 지휘자로 불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녀를 구분짓는 경계를 없애고 능력 자체로만 평가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젠더 뉴트럴과 성인지 감수성이 새로운 시대적 가치로 떠오른 요즘,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속옷을 빨아 사진을 찍어 인증하게 한 울산의 한 담임교사. 성적 표현이 담긴 부적절한 댓글까지 달았는데 정작 본인은 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교육부의 방치 속에 계속됐는데 교육부조차도 비뚤어진 성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라면서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부모 교육 콘텐츠라면서 아빠는 엄마에 비해 공감을 잘 못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 당국의 현 주소입니다. 성평등 교육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성차별을 조장하고 아이들을 성희롱하는 일부 교사들의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도대체 뭘 보고 배우라는 겁니까? 부화를 위해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까는 동작을 줄, 어미 닭이 알 밖에서 쪼는 동작을 탁이라고 합니다. 줄탁 동시는 안과 밖에서 행동을 함께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디 동물뿐이겠습니까? 아직은 다소 낯선 용어, 성인지 감수성, 젠더 뉴트럴은 시대적 흐름을 넘어 교육계가 앞장서서 성차별의 벽을 깰 때 실현 가능한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명으로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갈지 오늘 결정에 발표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자, 김철웅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일째를 넘겼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로 확진자 추이는 점점 안정됐고 지금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명 안팎 수준입니다. 정부는 일상 속 방역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지 여부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이른바 생활 방역인데 이제는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자는 의미입니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진 확실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일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 방역이 시작되면 오는 6일부터입니다. 임시로 운영이 중단됐던 공원 등 외부 공공시설부터 차례대로 문을 열고 현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 초중고교와 관련 등교 개학 일정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5월 중순에 고3 학생들부터 먼저 등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꺾였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확진자 수는 지금 뭐 거의 안정세를 찾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뭐 0명이었다가 오늘 3명이 나왔지만 다 대부분 대구 쪽이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제 해외 유입 환자들이 계속 있는데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1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3만 명 이상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내 입국하시는 분들이 아직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름 방학이 되면 유학생들이 많이 대거 입국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국내도 사실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환자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자는 분명히 있지만 중증 환자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아서 안 나올 확률도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황금 연휴입니다. 지금도 황금 연휴 진행 중인데요. 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일부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제주도라든지 동해안 쪽 뭐 호텔 객실 숙박률이 거의 뭐 90% 넘는다는 보도들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네.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있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 황금 연휴가 5월 한 5일 정도 끝나고 그 2주 이후에 우리 잠복 기간 보통 2주 얘기하니까요. 네. 그때 이후에 만약에 혹시 지역 감염 때문에 늘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뭐 그런 걱정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도 저도 이제 잠시 이제 그 서울 근교 좀 나갔다 왔는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마스크를 그래도 하고 다니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 황금 연휴 때 뭐 제주도도 가고 동해도 가고 뭐 수도권 근교로 많이 나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쓰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의 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저도 아마 그렇게 뭐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외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린이날도 앞두고 있으니까 선물 사러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장 얘기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그 상품만 바로 사가서 원오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옆에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가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걱정도 되긴 한데 마스크 일단 잘 쓰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돼서. 천 교수님, 이러면은 마스크 쓰고 이제 생활 방역하면은 괜찮은 겁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는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생활 방역이라 하는 거는 지금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더 이상의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좋은 현상을 유지하자는 거지 일상생활에 돌아간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하거나 개인위생을 안 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줄고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 자체도 5% 미만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경제도 살리고 학교도 개학을 하면 좋겠지만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게 오늘 이제 결정이 돼서 발표도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금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해본 것이 4.15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4.15 총선에 우리가 거의 한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한 명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안 했다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즉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그러면 감염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하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 생활 방역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 일각에서는 아직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발견되지 못한 이 감염자들이 아직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당연히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징이 경증이고 또 무증상으로 앓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의 그 확진검사 체계에서 인지되지 않고 감염을 앓고 면역을 획득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따라서 올 가을쯤에 2차 유행이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인구 면역 조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인구 면역 조사가 뭐죠? 우선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게 이 코로나19의 특징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한 10배에서 55배까지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한테 면역 상태가 있는지를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매년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어요. 그 검사에는 혈액 검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혈액 채취를 통해서 전반적인 국민의 어떤 면역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가을이나 겨울에 올 2차에 대비해 유행에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무증상 감염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2차 유행에 대한 걱정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아직은 치료제도, 백신도 없기 때문인데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 거는 렘데시비르죠. 네, 그렇죠. 그 렘데시비르라는 이제 약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미국에서 역시 개발한 것이고요. 원래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임상치료를 해보니까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뭐 1년 6개월 내에 이제 상용화 전망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특별 임상 절차를 거쳐가지고 빨리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렘데시비르가 이 상용화돼서 시판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올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지나가면 사실은 이제 약도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상용화가 돼서 약으로 쓰고 한다는 얘기는 이 코로나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올 겨울 뭐 계속 또 이제 계절 독감처럼 유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약이 필요한 거지. 지금 만약에 일시적으로 딱 코로나가 전 세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약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약이 이제 시판된다는 얘기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반대로는 저 약과 백신이 꼭 필요할 만큼 코로나가 진짜 우리 일상으로 완전히 침투한 질병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네, 청 교수님, 렘데시비르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연구가 이제 두 가지가 비교가 돼서 아마 어떤 연구는 뭐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연구는 사실 중간에 종료가 됐어요. 환자가 그러니까 포함이 많이 안 돼서 그 연구에서는 뭐 회복 기간이라든지 사망률이 차이가 없고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한 1,063명 정도로 대단히 많은 수가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서는 회복기간이 11일과 15일로 4일 정도 회복기간이 호전이 있고 사망률도 8%와 11.6%인데 이게 보기에 4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증 환자한테는 굉장히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약이 완치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중증 환자, 기계호흡이 필요한 중환자한테 이 약을 썼을 때 최소한 4일 정도의 어떤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망률을 최소한 3.6%를 줄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만일 중증 환자가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써볼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 시간주에서는요, 비상사태를 연장하려다가 이제 미국의 시위대가 주의회를 점거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시위대들이 저게 지금 주의회인 거죠. 주의회에서 이제 총기를 들고 가서 아마 점거를 한 것 같아요. 저 너무 생소한 장면이라서 설명해드리기도 참 애매한 상황인데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 시위가 지금 요즘 생긴 게 아닙니다. 거의 한 몇 주일 전부터 지금 미네소타 미시간 등등에서 많은 주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미국은 이렇게 가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격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하는데 미국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왜 막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자유의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이제,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총기 판매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공권력의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 저렇게 지속적으로 일종의 이제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방역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저런 시위로 연결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총을 들고 주의회를 점거한다는 건 전 정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또 일본 상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천 교수님, 지금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300명 넘게 늘었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 2배 넘게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잘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조금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늦게 한 것도 있고 가장 큰 요인은 올림픽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개최 때문에 초기에 환자들을 확진을 많이 안 했죠. 검사를 안 해주면서 이 코로나19의 특징인 아주 밑으로 저변에서 많이 퍼질 수 있는 거를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이제 일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랑 마스크 착용을 하면 대부분 나라에서 감소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도 사실 올림픽 개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상태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완전히 개발이 안 됐고 완치제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유행이 앞으로 1, 2년 이상은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일본 이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한일 관계 혹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조금 풀릴 수 있는 그런 기미도 좀 우리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했는지는 저도 아직은 확신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들이 요청 안 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 또 일부에서는 한국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을 했는지 지원을 했는지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 이웃 국가로서 우리가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시민 역량과 이제 더불어져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취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비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한국들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다. 그리고 정부의 역량도 사실상 굉장히 차이가 많이 이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검사를 매우 늦췄던 것들이 네. 일본의 어떤 지금 감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한국 정부는 그걸 보다도 투명하게 했던 것이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개선시키는데 빠르게 좀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일본은 긴급 사태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올림픽이 내년 개최도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그래서 아직 1년도 더 남은 상황이고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베 총리가 그냥 위기에 몰린 건 맞죠.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일본이 사실은 의학 시스템이나 이런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시민의식도 투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까지 코로나 때문에 위기에 몰린 건 사실은 올 7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때문에 이거 덮느라고 아베 총리가 사실 초기 대응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 잃고 지고 외양권도 못 고치는 상황으로 가고는 있는데 지금 일본에도 이러다가 내년 올림픽도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신을 보면. 그런데 아직은 1년도 훨씬 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은 당장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다만 만약에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내년도 못할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류도 그때까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막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못 잡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본 사람 우리나라 못 가고 우리도 일본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에게도 그게 좋을 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라는 게 경제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만 잡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다 잡혀야 그래야 전 세계 교육도 늘어나고 우리 경제도 정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치러줘야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이랑 일본 소식 저희가 좀 국외 소식 알아봤는데 제가 아까 국내 소식 할 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걸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모양이에요. 사실은 프랑스 변호사 한 명이 이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감시의 무슨 사회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동선을 또는 이름을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저촉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동선을 파악해야만 우리가 사실상 그 감염의 우려가 줄어드는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 동선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다 잡혀가고 있고 정보 보호의 어떤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이제 공개되는 것을 막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생활 방역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 아직도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본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코로나19부터 뭐 국내 상황 소식 전부 다 알아봤는데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 주간 지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만 엄선해서 전해드립니다. 홍유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입니다. 홍유라의 뉴라이크.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첫 번째 소식, You Are The Champions입니다. 팝스타 퀸이 자신들의 명곡인 We Are The Champions를 개사해서 발매한 노래 제목인데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 세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 여러분에게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노래인 거지요. 멤버들은 각자 자택에서 자기 파트를 녹음해 새 버전을 제작했는데요. 노래 수익금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청명춤 체조 개발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청주시립무용단이 새로 만든 체조인데요. 팔과 다리를 쭉쭉 뻗어 흥겹게 움직이는 동작이 시원해 보이죠. 이 체조는 청주 아리랑에 맞춰 5분가량 안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물론이고 실내 어디서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도 춤추조 따라해보며 몸의 활기를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립문화시설이 다시 문을 엽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문을 닫았던 전국 24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까지 오는 6일부터 재개관하는 건데요. 다만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개인 관람만 가능합니다. 가서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다른 이용객과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5월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뉴스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11일부터 개별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프로야구가 어린이날인 모레 우여곡절 끝에 관중 없이 개막합니다. KBO는 코로나19 추이를 본 뒤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 금요일과 목요일 각각 결정됩니다. 21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버이날인 이번 주 금요일 처음 법정에 섭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같은 날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됩니다. 네, 홍앵커, 오늘 황금 연휴라서 날씨가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오늘 날씨가 좀 흐리지 않았어요? 비 올 것 같던데요? 저도 그래서 일단은 우산 챙겨서 나왔거든요. 서울은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도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립니다. 그렇군요. 비가 오면 갑자기 찾아온 더위도 한풀 꺾이는 겁니까? 남은 연휴 날씨가 좀 궁금하네요. 네, 오늘 내리는 비가요, 더위를 꺾지는 못합니다. 전국 기온은 더 오르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 25도, 어린이날인 화요일에는 26도까지 오릅니다. 이번 주 한낮에 6월 초 정도 날씨인 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10도 이상이나 벌어지는군요.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이 필요한 날씨겠습니다. 이번 주도 외부 활동 많이 하실 텐데 코로나19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